네, 화요일에 마련하는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MBC 조승원 기자,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덥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안 더운 분위기입니까? 네, 좀 긴팔 입고 와가지고 그러네요. 너무 덥습니다. 네. 보통 김한 기자가 이제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자주 오는데 네. 그래도 이 세 분은 다 긴팔 차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거기는 슬리퍼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다닙니까? 좋습니다. 조성근 네. 기자님은 점퍼를 입고 오셨는데. 조승원 기자는 좀 더워 보입니다. 열받는 일이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덥게 하고 다니십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외의 대답들이 나올 줄이야.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얘기인데요. 뇌물수수 혐의로 사실상 이걸로만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뇌물수수 이외에는 뭐 성범죄 혐의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봐도. 이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등 떠밀려서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한 것이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오늘 세 분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를. 좀 허무하죠. 이게 뭐 허무한데. 허무하다. 사실 이게 딱 보니까 이 진상조사단에서 발표를 지난 29일인가요? 지난달 29일인가 네, 그때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진상조사단 결과를 딱 놓고 봐도 이게 좀 당시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지 뭐 경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외압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다 무혐의이고 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니까 뭐 이럴 바에는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왜 꾸렸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조성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한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도 네. 이게 이 강간 관련돼서도 이제 기소가 안 됐다는 게 참 뭐 증거가 없다는 네. 이유로 굉장히 어이가 좋은 없죠. 이유죠. 하어영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검찰 말고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지 네, 아니면 네. 경찰에서 진상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경찰에서, 네. 예,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뭐 검찰보다 그러한 조직들이 뭐 우위에 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제 머리는 스스로 못 깎는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히고요. 예. 조승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그냥 검찰을 위한 변명을 한다 하자면 그냥 반대로 네. 검찰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언론과 뭐 일반 국민들 의혹을 받고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법정 가서 어차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갖고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모아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1차적인 역할. 역할인데 자기네들이 이게 증거를 우리가 막 수집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부족한 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해버리면 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군요. 결론만 놓고 보면 네. 결국 지금 자기네 식구는 다 죄가 없다가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또 자기네 선배들도 죄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전현직 되는 검사들 하나도 죄가 없어요 죄가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탈한 내용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좀 그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나 또 혹은 윤중천 씨한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관심사는 김 전 차관과 공범이라는 걸 이번에 좀 입증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또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증거 없으니까 우리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인 건가요? 국민들은 너무 허무한데요. 이 용두사미도 아니고. 이게 그 지난 2013년에 이 경찰에서 이 피해자 3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뭐 네. 일일이 또 확인 진술을 또 받은 적이 있었고 뭐 동영상 원본까지 입수를 해서 뭐 얼굴 뭐 과학적 성분 분석 이런 것도 다 네네. 마쳤다. 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뭐 특수강간죄를 적용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특수강간죄만 적용을 했다라는 게 좀 이번에 문제로 제기가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특수강간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김학의와 윤중천으로부터 이 집단강간을 당했다라고 증언한 피해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또 이 윤중천 씨에게 뭐 협박성 동영상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이 뭐 강제로 마약을 복용한 네. 뭐 그런 정황도 드러난 적이 있었고요. 주장도 있었죠. 그 네. 여성들의. 네. 그런데 이제 뭐 결국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윤중천 씨는 뭐 특수강간 혐의가 뭐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뭐 공범으로 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법이 이렇게 엄격한 건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도 뭐 증언자도 있고 또 수사를 했던 경찰들도 있는 건데 이게 좀 뭐 다 소용 없어진 거 아닌가? 네. 그 피해 여성들이 지금 뭐 권모 씨, 이모 씨 해가지고 한 지금 얼핏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한 서너 명이 되는 것 같아요. 피해 여성만 해도. 그리고 당시 소위 말하는 검찰들이 뭐 2차 가해를 했다. 조사 네.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그런 있었고. 얘기도 있었죠. 또 뭐 소위 말하는 피해자답지 못하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리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찌됐든 과거에 뭐 기소하지 않았던 뇌물수수가 됐던 뭐 강간치사가 됐던 찾아내서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은 못 찾아내고 이런 것만 찾아냈나? 이게 증거가 없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아예 못 찾았으면은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이것만 찾아내고 다른 것들은 못 찾았다고 하지? 이런 그냥 합리적인 의심들? 일반인 눈에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본인들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네. 전제를 하고 다만 본인들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낸 거다라고 법적인 논리 안에서의 완결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은 밝힐 만큼만 밝혔다. 그러니까 국민 적절하게. 여론, 그렇죠. 국민 여론을 봤을 때 네. 말하자면 들끓어오르는 비등점이 100도라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는 이게 한 99도나 98도쯤으로 보고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특히나 저는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수사하니 이것이 다르더라고 밝혀낸 이 뇌물 혐의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그 윤중천 관련돼서 구속시킨 특수강간 혐의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들의 공으로 돌리는 이제 기가 막힌 논리를 구사했다는 것에서도 강간치사 쪽도. 그렇죠. 그것도 네.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이걸 얼마만큼 납득시켜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오후에 보도를 보면 네. 희한하게 이 보도는 거의 없고요. 물론 어느 지금 김학의 이 보도가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네네. 보도가 없어서 그냥 이 여론대로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해서 면피하자 약간 뭐 이런 느낌 맞습니까? 조수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성폭행 부분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 이모 씨 부분, 네. 그 오피스텔에 수차례 성폭행 근데 당했다고 그분 주장한. 가장 핵심 피해자죠. 근데 네. 이분을 상황을 보면 그런 거죠. 한 오피스텔에 남성 2명이 있었어요. 윤중천과 김학의. 네. 이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관계하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까지 확보했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렇죠. 그 사진까지 다 확보했는데 윤중천은 강간치상, 김학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그 결론이 그 그런 부분이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갑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그 강간치상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하려면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윤중천은 이 여성을 협박했다는 게 입증이 되지만 김학의는 이 여성이 억압된 상태인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강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성접대를 받은 거다라는 게 검찰 논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뭐 그렇죠. 뭐 증거가 부족하고 이걸로는 공소유지 안 되고 이걸 갖고 가서 재판에서 깨질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기소 못 한다고 검찰이 얘기해 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요. 검찰은 사실 구속시키는 게 힘이 아니라 봐주는 게 힘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꿔 말하면 봐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아마 국민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1년 이상 수차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도 있는데 그 협박받지
협박받는 걸 나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성접대 받았다. 이게 일반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진술도 있는데 김학의 씨는 그냥 몰랐다? 이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하루 이틀 그 피해 여성과 김학의 씨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회성 그런 그날 뭐 처음 만났던 그런 관계였다면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뭐 증거가 부족하다. 검찰이 안 하겠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경찰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뭐 경찰들도 진술이 뭐 엇갈린다. 그리고 보복 뭐 인사 없었다. 여러 가지 경찰 관련해서도 뭐 납득할 만한 그 내용이 오늘 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때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네. 이게 경찰이 사실 이 뇌물 관련돼서 수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성접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게 김학의와 이제 윤중천이 한 편을 먹고 이제 피해 여성들의 진술만 탄핵하면 되는 좀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네. 검찰이 쉽게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였는데 네. 뭐 그렇게 이제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뭐 청와대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네.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정황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에서는 이게 증거가 안 된다라고 본 거니까 네. 네. 자꾸 저도 허무하게 지게 되는데 외압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조성훈 기자는? 일단 외압 의혹 떠나서요. 제가 네. 지금 오늘 그 기자회견 오전에 그 일문일답 하는 것까지 봤는데 네네. 제일 열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지금 이렇게 의구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 네. 기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사 결과만 갖고 봐도 네. 6년 전 수사는 아주 개판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셌네요. 네, 네. 6년 전 수사는 강아지 정말 판이었다. 대놓고 봐준 수사, 엉터리 수사, 정말 이런 수사는 말도 안 되는 수사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스스로 반증을 한 거네요. 그게 반증이 된 거죠. 네. 이미. 아니 요 정도 결과만 봐도 그때는 왜 못했어? 왜 못했어? 라고 하는 게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기자들은 자신의 기자 이름을 걸고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오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 기자 어떻게 돼요? 예. 회사에서 문책 받고 징계 받고 정정 보도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예, 실제로 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절차에 통해서 뭐 징계를 받죠. 아니 그런데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팀 2번에 걸쳐 수사했는데 이 네. 검사들은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게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는데 처벌도 못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5년이잖아요. 직무유기 공소시효 5년 5년 지나가지고 지나서. 처벌도 못해. 그럼 법적으로는 처벌도 못하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최소한 내부에서 감찰이라도 해서 징계라도 해야죠. 이거는 네, 네.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검사들은 잘못해도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혹은 나와서 변호사하면 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네요. 2050번님 고 장재현 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둘 다 포기.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감정 소비란 단어를 쓰셨어요. 뭔가를 기대했던 제가 바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외압 의혹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경찰이 우리한테 보고 안 했다. 사실상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고 경찰은 아니야 우리가 보고했는데 청와대에서 묵살했어. 혹은 외압까지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보복 인사조치 당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곽상도 수석 측에 어떤 손을 들어준 그런 그 조사 결과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네. 이 검찰 수사 오늘 발표만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첨예하죠.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은 저는 검찰의 일방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보도를 할 때는 경찰 당시 수사팀 경찰들의 얘기도 분명히 들어서 네, 네.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은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당시 내정된 날짜가 3월 13일이에요. 13일. 3월 13일인데 네네. 그 전에 그럼 과연 청와대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걸 알았냐 보고 받았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알고도 강행했냐 네, 인사 그렇죠. 발표를 내정 발표를 강행했냐 안 했냐는 거에서 엇갈리는 건데 검찰 설명은 당시 경찰이 보고한 서류가 있나 뭐 청와대도 막 뒤져보고 다 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증거가 없어서 아예
보고 자체가 경찰선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냥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무슨 곽상도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처벌하는 것은 아예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고는 논리거든요. 네, 오늘 발표 내용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알다시피 당시 기획관이었죠. 그 이세민 씨. 네네. 그분이 업무 수첩까지 들고 왔잖아요. 근데 업무 수첩에 분명히 뭐라 돼 있냐면 3월 12일 날 팩스로 보냈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만 갖고 이 보도가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당시 김학의 수사팀장하고 제가 한 2시간 전쯤 통화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통화를 해서 네.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이분도 지금 열을 많이 아, 받으셨어요. 그랬군요. 오늘 보고서는 네, 그 제가 결과 보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네.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분 물론 이것도 이분 주장이죠. 이분 주장인데 네. 최초의 동영상에 관련해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권모 씨라는 그 여성 사업가한테 네. 피해 진술서 받은 거는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6팀장이랍니다. 이 6팀장이 자기한테 구두로 이미 보고를 했대요. 예, 수사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윗선에 있는 과장인데 지금 그 과장은 지금 현재 경무관이에요. 아, 현재. 예, 네. 경무관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범죄정보 과장한테 또 보고를 했고 네. 그래서 이 과장이 당시 수사기획 그렇게 이렇게 그 보고 라인을 거쳐서 당시 네. 수사기획관이 이세민 씨한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 당시의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 문건이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까지 검찰에 이번에 제출을 했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쪽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쪽 주장은 이렇게 자신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증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세민 씨가 갖고 온 그 업무 수첩도 있단 수첩까지 말이에요.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들은 다 배척됐다라는 게 당시 수사팀장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그냥 전언을 한 겁니다. 그냥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을. 그래서 불과 2시간 전에 전화 통화 내용. 네, 네네. 2시간 전에 전화 통화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말을 100% 믿을 수도 없고 경찰 말을 100% 저는 믿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만 다. 네. 양쪽의 주장을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그냥 인용 보도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도 경찰 측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아까 3월 13일 얘기하셨는데 경찰 측이 그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메일로 이제 뭐 피해 상황을 진술 받은 거 보면 3월 3일, 4일 이렇게 3월 초로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수사 6팀장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6팀장이 했다는 6팀장이 거군요. 받아서 그래서 이미 보고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라인을 다 거쳐서 이미 청와대 민정까지 전달했다라는 게 당시 현직 수사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압 부분에 대해서도 네. 팔짝팔짝 뛰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외압의 당사자가 자신들인데 자기들이 제일 잘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복 인사인지 아닌지. 그때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네네. 난리가 나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외압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라면서 굉장히 뭐 흥분하시더라고요. 이게 검찰이 수사한 거라서 뭐 답은 뻔한 상황이었던 걸까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의혹이 남네요. 그때 뭐 증언들도 그렇고 이 결과론적으로 그냥 결과적으로만 쭉 네네. 봐도 그때 이 김기용 경찰청장이 좀 김학의 전 차관 네네. 비리 수사하던 시점에 좀 물러났었거든요. 그리고 이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를 하던 뭐 수사국장이라든지 수사기획관, 뭐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 다 그 이른바 이제 좌천을 당했는데 네. 이 결론은 이제 외압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오니까 네.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당시 청와대 인사 측 그 청와대 사람들의 주장은 보복 인사가 아니라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네. 허위 보고에 보고했다고. 대한 네. 뭐 문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하영 그러니까 기자?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일단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팀 인사는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말하자면 통상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건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무슨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나 등등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도 그 내부의 그 요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진술들은 다 엇갈렸거든요. 네, 네. 엇갈린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당시의 수사팀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인지를 우리는 봤단 말이죠. 네, 네. 그걸 본 상황에서 이번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혐의가 있는 쪽의 의견을 더 참조를 했는지 그것을 수사 의지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남는 거죠. 이런 네.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그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7298번님,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3805번님, 아쉽더라도 결과 나왔으면 나온 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재수사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좀 피로감이 쌓인다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뭐 맞는 말씀이죠. 이게 법치주의이기 뭐 증거가 때문에 없으면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건 무죄인 맞죠. 건 맞는데, 근데 정말인가? 지금까지 증거들이 뭐 여러 차례 뭐 제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 또 여러 의혹들이 뭐 제기가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는 거죠.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지는 못하거나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형법중주의를 따지자면. 뭐 증거가 그런데 없다면, 네. 예, 특히나 국가적인 폭력이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특히나 검찰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검찰이 관련돼 있었던 네. 수사 같은 경우에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한상대 전 검찰총장 포함해서 고위 검찰 관계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했는데도 네. 지금으로서는 수사에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버리는 것은 정서로도 그렇고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그 과거 사회 지금 고발한 그런 고소한 상태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공수처 얘기 다시 나오는 거 이러니까 공수처지 이렇게 또 그 기승전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정치권에서는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 갈 수 있을까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겠어요? 네, 저 답변 아니, 나올 뭐 줄 이거 알았어요. 특검 하자 그러면 또 뭐 5만 특검 다 하자 그럴 텐데. 일단 국회부터 좀 열려야 이게 특검 일단 분위기가 국회나 좀 시작이 열자 되는데. 뭐 이런 겁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특검은 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네, 분위기는 자유한국당-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또한 이 정치적인 논리로 요즘은 워낙에 잣대를 워낙에- 갖다 대서요. 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따로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공수처인가요? 뭐 이런 그럼 또 생각도 공수처. 들고요. 기승전 공수처인데 특검이라는 건 세 분 다 보시기에는 지금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국회나 열자 이겁니까 오늘?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좀 네. 불가능해 보이다는 거지 뭐 네. 특검을 갈 만한 통해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부실 수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좀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이 사건을 보면서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특검이라도 가야 된다. 왜냐면 이건 검찰이 검찰을 또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이런 답답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번 결과만 보면 네. 외압도 없었어요. 음, 그러면 당시에 외압도 없었는데 네. 검찰은 그 당시에 6년 전에 왜 그렇게 수사했어요? 외압도 없었는데 하기형 그냥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예 하고 넘어. 그럼 외압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알아서 봐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검사들도 전혀 처벌도 징계받지 못하고 않고. 징계도 못한다? 이게 무슨 수사예요? 6년 만에 했는데 뭐 뇌물 정도. 그 네. 참여연대가 이런 거 참 잘하시던데 참여연대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네네.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검사 이름 참여연대 나옵니까? 홈페이지 가시면 네. 그때 당시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읽어드릴까요 그냥? 네, 읽어주세요. 1차 수사 지검장 조용곤, 3차장 박정식, 부장 윤재필, 주임검사 김수민, 재수사는 김수남 지검장, 3차장 유상범, 부장 강혜훈, 주임검사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또 실명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저는 그게 네. 정이고 그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허무하죠. 네. 심지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윤중천 씨도 이거는 내가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거죠? 예전에 뭐 그 서울 상호저축은행 관련된 네네네네. 사건이었는데 뭐 그 사건에 대출. 대해서는 그 윤중천 씨 본인도 네. 이거는 내가 살겠구나 살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기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네.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윤중천 씨도 그때 조사단에 나와서 이 부분은 나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이제 검찰에 여러 명이 또 이 윤중천과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좀 그거를 덮기 위해서 뭔가 좀 줄줄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지금 그 이름 불러준 검사들은 지금 현직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죠. 섞여 있는 나간 분도 거죠. 있을 네. 거고. 그렇죠. 그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예. 네. 제가 뽑아갖고 왔다니까요. 네.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줄줄이 읽고 계세요. 네. 아, 그 사건,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참여연대 홈페이지 가서 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정리돼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런 게 참여연대. 필요한 거예요. 네. 실명을 걸고 기자 저도 조승원이란 이름 걸고 기사 씁니다. 기자들은 다 그렇죠. 네. 검사도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걸고 역사에 남을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죠. 이거. 네. 문자를 주셨는데요. 6462번님, 재수사를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필요한 거죠. 네. 이런 문자 주셨고요. 0758번님, 적폐청산은 반드시 돼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도덕적인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지금 노래가 한 곡 나오고 있네요. 화를 잠시 누그러뜨리시고요. 네, 겉옷 좀 벗으시고요. 조수영 기자 지금 노래 들리세요? 아예 들리죠. 네. 누구 노래인가요? 이게 U2 아닙니까? 예, 네, 유튜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Widow Without You. 네, 조수영 기자를 위해서 틀었어요, 사실은. 화를 좀 가라앉히라고. 뭐 김학의 얘기하다가 갑자기 U2가 너무 급반전이. 네, 그 저희들도 이 반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까 1, 2부 사이에 유튜브 내한 공연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광고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죠. 음악에도 정통한 우리 조수원 기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수원 기자가 나는 기자 체질이 아니다. 음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은 시간 다 들을 테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그 아주 젊은 세대들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많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네, 네. 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음악 책도 썼습니다. 아, 예. 나름대로가 락음악에 대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네.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애호가는 되니까 전문가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이 얘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세요. 네. 다음부터 유튜는 한마디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 중에 전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밴드들이 가장 존경하는 밴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일례만 드릴게요. 네. 2017년도에 조슈아 트리 할 때 미국에서 그 투어 할 때 네. 오프닝을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오아시스 노엘 갤러가 오프닝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오프닝을? 이걸로 얘기 끝난 겁니다. U2의 오프닝은 노엘 갤러거 급이 합니다. 예, 아무나 못합니다. 숫자로 대변되는 U2가 몇 가지 있어요. 숫자. 그래미 22번. 그래미 어워드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그래미 어워드 22번. 앨범을 몇 장 팔았냐? 네. 이분들이 1억 8천만 장. 1억 8천만 장을 파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1976년도에 고등학교 스쿨 밴드로 결성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원래 7인조였어요. 근데 3명이 탈락을 하고 네. 4명이서 80년도에 이제 보이라는 앨범 딱 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멤버 변동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밴드. 그다음에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네. 유튜가 이 보통 밴드들은 전성기가 짧아요. 네. 자, 천하의 비틀즈, 20세기 최고의 밴드라는 천하의 비틀즈가 몇 년 활동한 줄 아세요? 몇 년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못 가요. 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70년에 해체하잖아요. 싸워가지고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 싸우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네. U2는 지금 보면 40년간을 거의 최정상급에서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진짜 록 음악계를 씹어 먹고 계시거든요. 진짜. 이런 네.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너무 같아요. 흥분하네요. 근데 정말 U2는 대단한 네. 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엊그제 그 배철수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배철수 선생님 만났는데 배철수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어떤 밴드에 대해서 격찬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대단한 밴드. 네.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시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계속 그 조성원 기자님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 계속하네요. 뭔가 뭐가 계속 됐든. 흥분 상태. 네, 뭔가 좀 화를 가라앉히려고 했더니 다른 이건 뭐 긍정적인 에너지인 건 맞아요. 하영 기자, 정승근 기자 갑자기 좀 조용해지셨는데 유튜브 예. 좀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에 대한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그 뭐예요?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이 카세트에 유튜브의 음악을 담고 다니면요. 당시 세대에서는 듀란듀란이나 아하를 듣는 사람하고 약간 차별되는. 아, 그랬어요? 예, 좀 더 뭔가 있어 정치적으로도 뭔가 올바름이라든가요. 요즘은 정치적 올바름이 약간 지루한 느낌인데 그때는 나는 올바르다. 난 나는 뭔가 조금 안다. 앞서가. 예, 이런 거를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밴드이기 좀 때문에. 잘난 척하기 유튜브 좀. 번호가 네. 실제 노벨 평화상 후보에 두 그렇죠. 번이나 아, 올랐어요. 맞아요. 이분은 리더잖아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게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이
그러니까 음악은 뮤지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밴드가 있고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밴드가 있어요. U2는 다르군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한 인간의 상심한 영혼도 구원하지만 네. 이 세상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본호예요. U2의 본호. 여러분 지금 저희 종교 프로그램 아니고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지금 음악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거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U2가 12월 8일에 옵니다. 오는 건 좀 일찍 오겠죠. 12월 8일 공연이고요. 일요일 오후 7시. 12월이 먼 것 같지만 곧 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U2 내한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U2.com에 가입한 분들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가입을 안 한 분들은 10일 수요일 12시부터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조승원 기자, 하하영 기자, 그리고 정상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늘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